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삶은 이상하게 더 팍팍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에스컬레이터가 애초에 거꾸로 내려가고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먼저 나의 노동이 왜 자산으로 쌓이지 않고 증발해버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바꾸면은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시스템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진짜 자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노후 준비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길지만 정보가 빽빽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을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네 글자가 주는 안도감 때문이죠. 3천만 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도 3천만 원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 소소하게 이자까지 붙어서 나옵니다.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거대한 오해입니다. 경제학에는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3천만 원은 명목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짜장면의 개수, 이것이 바로 실질 가치입니다. 20년 전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과 지금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구매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우리 돈을 지켜주는 금고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돈을 태워 없애는 소각장입니다. 은행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범위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보통 2%에서 3% 내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가도 매년 복리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범위는 세금입니다. 은행에서 주는 예금 금리가 연 3%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가 상승률이 3%라면은 여러분은 본전이라도 찾은 걸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받은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어갑니다. 3%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건 2.5% 남짓입니다. 세 번째 범위는 바로 환율입니다. 이건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리스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90% 이상은 아마 원화일 겁니다. 전세, 보증금, 예금, 주식 모두 한국 돈이죠. 그런데 원화의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과거 10년, 20년의 환율 차트를 펼쳐보십시오.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 즉 원화 가치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구조적으로 원화 가치가 너무 비싸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도 원화 강세를 마냥 반기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은 원화의 힘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원화를 모아도 그 원화의 가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글로벌 거지로 전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1달러에 1,000원 하던 시대를 기억하지만 이제 1달러에 1,300원, 1,400원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원화 자산의 가치가 달러 대비 30%, 40% 폭락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이폰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미국 주식을 사려면은 결국 달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비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데 자산만 원화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행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물가, 세금, 환율이라는 세 마리 하이에나에게 내 자산을 뜯어먹히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패배하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커지는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왜 하필 미국이고 왜 개별 기업이 아닌 S&P 500이어야 할까요? 원화가 녹아내리는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은행 예금이 손해라는 걸 깨닫자마자 갑자기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급등주 친구가 추천해준 코인 유망하다는 바이오 주식. 이름도 생소한 기업에 내 피 같은 돈을 묻어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그 기업이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는지,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은 얼마인지, 경쟁사 대비 어떤 혜자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3분 안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이것을 능력 범위의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종목을 선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팩트입니다. 직장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남은 한두 시간 쪼개어 공부한다고 해서 전업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정보의 양 분석에 깊이 대응 속도,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항상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공포에 질려 손절합니다. 이른바 개미지옥의 루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낼 능력이 없다. 이 패배 선언이 역설적으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종목을 고르지 않고 시장이 알아서 종목을 고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S&P 500 투자의 본질입니다. S&P 500을 단순히 미국 주식 500개를 모아놓은 바구니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자동 생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자동 편입과 자동 퇴출에 있습니다. S&P 500 지수위원회는 아주 냉혹합니다. 돈을 잘 벌고 성장하는 기업은 귀신같이 찾아내어 지수에 포함시키고 도태되거나 실적이 꺾인 기업은 가차 없이 내다버립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시스템은 썩은 과일을 골라내고 싱싱한 과일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뉴스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가장 강한 놈들만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국가대표팀의 엔트리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수익률을 쫓아 투자를 합니다. 누가 10배 벌었다더라 하는 소리에 혹하죠. 하지만 투자의 제일 원칙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한때 필름 카메라 시장을 지배했던 코닥 휴대전화의 제왕이었던 노키아와 모토로라. 그 시절 그 기업들은 지금의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이 기업들의 미래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겁니다. 개별 기업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기술의 변화나 경영진의 실수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 종목 투자가 가진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S&P 500은 다릅니다. 코닥이 망할 때 S&P 500은 코닥을 버리고 디지털 카메라 회사를 담았습니다. 노키아가 무너질 때 S&P 500은 애플을 담았습니다.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고 주도주가 바뀌어도 S&P 500이라는 바구니 자체는 살아남아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안전마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이 미래를 지배할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이기는 놈이 우리 편이 되는 구조에 베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의 성공을 점치는 도박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스스로 정화하고 성장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장 멍청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영리한 선택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대박을 노리다 쪽박을 차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서 그 과실을 온전히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연평균 10% 수익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1억 원을 넣어봐야 1년에 고작 1,0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걸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은퇴하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원 중에서 돈보다 더 희소하고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직장인의 삶을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하루에 가장 맑은 정신과 에너지를 회사에 팝니다.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는 시간은 기껏해야 하루 3시간 남짓입니다. 이 시간은 휴식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할 생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 리포트를 읽습니다.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투자를 공부합니다. 노력하면 수익률이 오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노력에 비례해서 보상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10시간 공부하면 1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성적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쳐다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S&P 500을 사두고 잠을 잔 사람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본시장은 노력이 결과를 배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최고의 전략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종목 분석에 쓸 시간을 내 몸값을 올리는 데 쓰거나 부업을 해서 시드머니를 늘리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투자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다면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충분히 투입되면 이제 복리의 마법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복리라는 단어는 너무 흔해서 다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형적으로 사고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복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격차를 이해하는 도구가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이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10%로 잡아봅시다. 72 나누기 10은 7.2입니다. 즉 7년마다 내 자산이 자동으로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1억 원을 넣었다면 7년 뒤엔 2억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7년 뒤엔 4억 원이 되고 또 7년 뒤엔 8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32억 원, 64억 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빨라집니다. 처음 7년 동안 늘어난 돈은 1억 원뿐이지만 나중에 7년 동안 늘어나는 돈은 32억 원입니다. 똑같은 7년인데 결과값은 32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폭발력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초반에는 바닥을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 수직으로 솟구치는 하키 스틱 모양이 나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루한 초반 구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 몇 년간은 수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는 코인으로 며칠 만에 몇 배를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내 계좌는 거북이처럼 기어갑니다. 이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지루함,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리의 열매를 먹기 위해 지불해야 할 진짜 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하고 다시 도박판으로 돌아가서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워런 버핏의 자산 중 99%는 그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조차도 복리의 마법이 터지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입을 모아 장기 투자를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군자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수학적으로 그것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보다 더 오래 시장에 머물면 됩니다. 시간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흐릅니다. 이 공평한 자원을 무기로 삼아 자본주의의 성장을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웃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모아야 이 지루한 기다림을 끝내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금액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은퇴 목표 자금을 물어보면은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틀렸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건 도착지가 없다는 뜻이고 도착지가 없으니 달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불안감에 쫓겨 무작정 달리기만 하니 금방 지치고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부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바꿀 겁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어도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폐지를 줍는다면 그건 가난한 노후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10억 원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현금이 들어온다면 그건 풍요로운 노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거대한 자산 덩어리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크기를 결정하는 공식이 바로 파이어족의 성경이라 불리는 4%의 법칙입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시점에 모은 자산에서 매년 4%씩 꺼냈을 경우 30년 뒤에 돈이 바닥날 확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돈이 남거나 불어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4%보다는 높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이 나는 알만 꺼내 먹어도 거위는 죽지 않고 계속 알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을 뒤집으면은 우리가 모아야 할 목표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 년 생활비의 25를 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졸업 금액입니다.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이 딱 3가지 모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의 기준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가정은 단 하나입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 2%, 현재 생활비 기준 20년 뒤에는 약 1.49를 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생존형 모델입니다. 은퇴 후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끔 친구 만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수준,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건 오늘의 돈입니다.
20년 뒤 같은 삶을 유지하려면은 월 약 3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5를 곱하면 약 9억 원이 나옵니다. 9억 원. 이 돈이 있으면 S&P 500 시스템 안에서 평생 월 3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더해진다면 생활은 훨씬 더 윤택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중산층 유지형 모델입니다.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가고 경조사비 걱정 없이 내고 품위를 유지하며 사는 삶.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20년 뒤에는 약 600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연간 7,200만 원. 여기에 25를 곱하면 약 18억 원입니다. 18억 원만 있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자유형 모델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거 사고 손주들 용돈 펑펑 주는 삶. 월 1천만 원을 쓴다고 칩시다. 이는 20년 뒤에는 약 1,500만 원이 됩니다. 연간 1억 8천만 원. 여기에 25를 곱하면 45억 원입니다. 45억 원이 있으면 여러분은 상위 1%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막연히 수백억이 있어야 부자가 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터무니없는 액수가 아닙니다. 6억 원에서 12억 원. 직장인이 평생을 갈아 넣어도 못 모을 돈 같지만 앞서 말한 복리의 힘을 빌리면은 10년, 20년 안에 충분히 도달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동시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몸값이자 자유의 가격표입니다. 이 가격표를 명확히 인지하는 순간 투자는 막연한 도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적금처럼 변합니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S&P 500으로 바꾸는 행위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 시간을 할부로 사모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목표 금액을 정했다면 이제 실전 투자의 첫 관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적금망이나 퇴직금 혹은 그동안 모아둔 목돈이 들려 있을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눈 딱 감고 오늘 다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달 100만 원씩 쪼개서 넣어야 할까요? 이른바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의 대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주제로 매일 밤낮 없이 싸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논쟁을 통계와 데이터로 아주 명쾌하게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과 통계의 영역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과거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다 넣는 거치식 투자가 나눠서 넣는 적립식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약 67%였습니다. 3분의 2의 확률로 한 방에 넣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주식시장은 하락한 날보다 상승한 날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전제를 믿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나눠서 살려고 현금을 들고 있는 시간조차 기회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논리가 바로 지금 사야 가장 싸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당장 전 재산을 털어넣으라고 조언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통계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감정이 없는 계산기가 아니라 공포와 후회를 느끼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67%의 확률로 이긴다는 말은 반대로 33%의 확률로 처참하게 깨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1억 원을 S&P 500에 몰빵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내일 금융위기가 터져서 주가가 20% 폭락했다고 칩시다. 앉은 자리에서 2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를 거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99%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전량 매도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가장 비쌀 때 사서 가장 쌀 때 파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거치식 투자가 가진 치명적인 심리적 리스크입니다. 반면에 적립식 투자를 봅시다. 매달 100만 원씩 쪼개서 넣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 자산이 불어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오르면 수익 나서 좋고 내리면 수량 늘려서 좋은 무적의 심리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적립식 투자의 진짜 가치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후회 최소화에 있습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안전벨트인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수학적 이득과 심리적 안정을 모두 챙기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써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절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목돈의 딱 50%만 먼저 거치식으로 넣으십시오.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향후 10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매달 나눠서 넣으십시오. 이 전략이 왜 강력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 이미 절반을 넣어뒀기 때문에 상승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벼락거지가 됐다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2,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 아직 현금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싼 가격에 주워 담으며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 이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대응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몰빵했다가 폭락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지만 현금을 남겨두면 전략이 생깁니다. 그러니 머리 싸매고 고민할 시간에 일단 절반을 넣으십시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투자에서만큼은 진리입니다.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투자 금액과 방법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사야 할까요? 이제 증권사 앱을 켜고 검색창에 S&P 500을 입력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멘붕이 옵니다. 수십 개의 ETF가 쏟아져 나옵니다.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솔. 앞에 붙은 이름도 제각각이고 뒤에 붙은 영어도 제각각입니다. H가 붙은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TR이 붙은 게 있고 PR이 붙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이걸 잘못 고르면은 여러분이 기껏 세운 복리 계획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암호를 아주 단순한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상장 국가입니다. 미국 주식이니까 당연히 달러로 미국 시장에서 직접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SPY, VOIV, V 같은 티커들이죠. 물론 좋습니다. 운용 보수도 저렴하고 거래량도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직접 보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계좌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노후 준비의 핵심이 세금 이연 효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직투는 매년 250만 원 공제를 넘기면은 22% 양도소득세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 주범이죠. 반면 한국에 상장된 ETF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절세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은 똑같은 S&P 500인데 포장지만 한국산인 겁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데 굳이 달러로 환전하고 밤새워 미국 시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원화로 낮에 편하게 사고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노후 자금 목적이라면 무조건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단, 연금 계좌의 절세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이 한도이고 IRP 포함 시 현재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 구간 안에서는 다른 어떤 투자 방식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의 중심축은 반드시 국내 상장, S&P 500 ETF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환율입니다. 이름 뒤에 H가 붙은 게 있고 아무것도 안 붙은 게 있습니다. H는 환해지, 즉 환율 변동을 막아놨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S&P 500 지수의 수익률만 따라갑니다. 그럼 뭘 골라야 할까요? 정답은 H가 없는 환노출형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달러 가치는 폭등합니다. 이때 환노출형 S&P 500을 들고 있다면은 주가가 좀 빠져도 환율이 급등해서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해 줍니다. 이것을 달러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즉 환노출형 ETF는 그 자체로 위기보험입니다. 환해지형은 수수료도 더 비쌉니다. 굳이 돈을 더 내고 보험 기능을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배당금 처리 방식입니다. 이름 뒤에 TR이라고 붙은 상품이 있습니다. 토탈 리턴의 약자입니다. 보통의 이 TF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줍니다. 받을 때 미래다 좀 기분 좋죠. 하지만 그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4% 배당소득세를 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기 위해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세금도 아깝습니다. TRETF는 이 배당금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고 운용사가 알아서 세금 떼기 전에 바로 재투자를 해버립니다. 세금을 안 떼고 재투자하니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당장은 몇 푼 차이 안 나 보이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현금 흐름이 당장 필요한 은퇴자가 아니라면은 자산을 불려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TR 상품이 유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목적이라면은 국내 상장 ETF를 고르십시오. 이름 뒤에 H가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뒤에 TR이 붙은 것을 고르십시오.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거니, 에이스니, 코덱스니 하는 건 운용사 이름일 뿐 내용물은 99% 똑같습니다. 수수료 전쟁 중이라 보수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아무거나 골라 빨리 시작하는 게 이득입니다. 자, 이제 상품까지 완벽하게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퍼즐이 남았습니다. 좋은 S&P 500 ETF를 골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사 모으는 것입니다. 증권사 앱을 켜면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위탁 계좌 말입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와인을 구멍난 종이컵에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불린 돈이 세금이라는 구멍으로 줄줄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계좌는 단순히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수익률을 결정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오늘 이 계좌 선택의 중요성을 모르면 여러분이 10년 뒤에 받을 돈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5.4%라는 배당 소득세율만 보고 이게 해외 직구 양도세 22%보다 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로 번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세금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여러분의 근로소득과 합쳐서 그 세금을 매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봉이 좀 높은 직장인이라면 적용되는 세율이 순식간에 30%, 40%로 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불려놨더니 국가가 절반을 떼어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저승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가 수직 상승합니다.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비용 처리도 안 되고 평생 매달 내야 하는 고정비입니다. 수익은 한 번 나고 끝인데 건보료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좌 투자가 가진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국가가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사기급 계좌 두 가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이 계좌들은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과세 이연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S&P 500을 사고 팔거나 배당금을 받아도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이 다시 원금에 붙어 복리로 굴러갑니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아주 낮은 세율인 3.3%에서 5.5%만 내면 끝입니다. 심지어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수익이 나기도 전에 16.5%를 먹고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세상에 이런 투자 상품은 없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면 무조건 여기에 먼저 꽉꽉 채워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이건 만능 통장입니다. 3년만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그 이상 번 돈에 대해서도 9.9%라는 아주 저렴한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기자금이나 목돈을 굴릴 때는 이 계좌가 필수입니다. 그럼 해외 직투, 즉 달러 투자는 언제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미 금융자산이 너무 많아서 연금 계좌와 ISA 한도를 다 채운 슈퍼개미일 때, 둘째 자녀 유학자금처럼 나중에 반드시 달러로 써야 할 돈일 때, 셋째 1년, 2년 안에 결혼 자금이나 전세금으로 써야 해서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야 할 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 직장인의 노후 준비용 S&P 500은 무조건 연금 계좌와 ISA를 조합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위탁 계좌는 단타나 국내 개별 주식을 할 때만 쓰십시오. S&P 500처럼 10년 이상 묻어둘 자산은 반드시 연금저축 RPISA라는 세금 방패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세금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비용입니다. 워런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가 된 비결 중 하나도 세금을 최대한 늦게 내는 전략을 썼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목표 금액도 정했고, 투자 방법도 알았고, 상품도 골랐고, 계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내 월급 상황에 맞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해야 하고 3천만 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듣고도 정작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상황에 딱 맞는 정답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케이스를 통해 당장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은행 앱을 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제 막 취업해서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모아둔 돈은 거의 없고 학자금 대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무기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복리를 굴릴 수 있는 깡패 같은 시간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추천하는 1순위 계좌는 ISA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은 3년에서 5년 내에 결혼이나 독립 등으로 목돈을 써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까지 묶이기 때문에 만약 급전이 필요해 깨버리면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는 3년 만기 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고 원금 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합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강제로 ISA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그리고 기계적으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사십시오.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지금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줄여서 ETF 한 주를 더 사는 것이 30년 뒤 여러분의 인생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겠지만 40대가 되었을 때 동기들과의 자산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진 직장인입니다. 몇 년간 열심히 저축했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겠죠. 이 돈을 은행 예금에 넣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주식에 넣자니 무섭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계좌 쪼개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ISA 계좌를 개설해서 연간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한 절반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1천만 원은 당장 거치식으로 S&P 500을 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뒀다가 매달 100만 원씩 나눠서 사십시오. 그럼 남은 1천만 원은 어떡하냐고요.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연말정산 때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넣거나 비상금 파킹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이렇게 세팅하면은 3천만 원이 세금 방패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거나 나중에 내면서 투자 수익과 세액 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금액별 가이드입니다. 월 30만 원.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비용입니다. 담배 끊고 택시 안 타면은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30년 뒤엔 국민연금과 합쳐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구간부터가 진짜 자산 증식 구간입니다. 이 정도를 꾸준히 S&P 500에 넣는다면 20년 뒤에는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갖게 될 겁니다. 은퇴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만약 맞벌이 부부가 합심해서 이 정도를 매달 적립한다면 10년에서 15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소득의 10%는 의무이고 30%는 권장이며 50%는 자유를 위한 티켓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S&P 500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1년 뒤에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할 돈, 2년 뒤에 전세금 올려줘야 할 돈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필 여러분이 돈을 써야 하는 그 시점에 폭락장이 오면은 여러분은 눈물을 머금고 확정 손실을 보며 팔아야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살골입니다. 3년 이내에 반드시 써야 하는 목적 자금은 투자가 아니라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메워야 할 돈으로 주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장의 노예가 되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상위 10%의 실행력을 갖춘 겁니다. 왜 S&P 500인지,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어떤 계좌를 써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피하는지. 이론적으로 여러분의 계획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완벽한 계획을 세운 사람 중 90%는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의 폭락도 아니고 잘못된 상품도 아니고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 투자는 가슴으로 버티는 영역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의 계좌를 파괴하러 올 최종 보스, 바로 인간의 공포 본능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제압할 것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시장은 반드시 폭락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날씨 예보 같은 겁니다. 여름이 오면 태풍이 오듯이 자본주의 시장에는 반드시 주기적인 폭락장이 찾아옵니다. 과거 100년 역사를 보면 S&P 500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은 10% 정도 하락하는 조정장을 겪었고 10년에 한 번은 30% 이상 폭락하는 대공황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은 적어도 3번 이상의 대폭락과 30번 이상의 조정장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1억 원이 어느 날 아침 7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경제가 끝났다고 떠들고 전문가들은 이제 대공황의 시작이라며 현금을 확보하라고 소리칩니다. 동료들은 주식 다 팔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평온한 마음으로 그래도 우상향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위기 상황에서 이성적인 전두엽을 끄고 본능적인 편도체를 켭니다. 도망쳐야 산다는 공포 신호가 온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에서 주식을 다 팔아치웁니다. 손실을 확정짓고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이것이 개미 투자자가 돈을 잃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의지력으로 참으면 될까요? 아니요. 인간의 의지는 호르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폭락장에서도 내 손가락이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강제 장치를 심어둬야 합니다. 첫 번째 장치는 자동 매수 시스템입니다. 증권사 앱에는 자동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매달 25일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설정한 금액만큼 S&P 500 ETF를 시장가로 자동 매수하게 걸어두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락장에서는 내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무서워서 못 삽니다. 하지만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반토막이 나도 기계는 설정된 대로 매수를 집행합니다. 그 결과 폭락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평소보다 2배 더 많은 주식을 쇼핑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은 바로 이때 헐값에 사둔 주식들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손을 믿지 말고 기계의 무심함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장치는 시세 확인 차단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매일 10분마다 체중계에 올라간다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게 될 겁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매일 시세를 확인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어차피 10년 뒤에 꺼낼 돈인데 오늘 1% 오르고 내리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앱을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지우십시오. 가장 구석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두거나 아예 삭제하십시오. 1년에 한 번 연금저축 한도 채울 때나 리밸런싱 할 때만 열어보십시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람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통계적 팩트입니다. 무관심이 최고의 수익률 방어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명언이 있습니다. 투자는 머리로 버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자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고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그 누구의 예측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둔하고 우직한 사람은 시장을 이깁니다. 폭락이 와도 어차피 다시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잠을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 공포를 무시하는 둔감함. 이것이 화려한 차트 분석 기술보다 100배 더 중요한 투자의 자질입니다. 우리가 S&P 500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망하지 않고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폭락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박앤세일 축제입니다. 명품 가방이 50% 세일하면은 줄을 서면서 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묶어놓은 S&P 500이 50% 세일하면 도망갑니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하락장은 여러분의 목표 수량을 더 빨리 채워주는 가속 페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무기와 방패 그리고 지도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투자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철학이 되는지 이야기하며 마치겠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2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짙은 후회일 겁니다. 내가 이거 10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은
그때 그 주식을 팔지 말고 그냥 놔뒀더라면은 이미 나이가 40대, 50대인데 지금 시작해서 언제 복리를 누리나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는 투자자가 부릴 수 있는 가장 비싼 사치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한숨을 쉬는 그 1분 동안에도 자본주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현금을 갉아먹고 있고 S&P 500 속의 기업들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후회하느라 멈춰 있는 것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심었다면 지금쯤 울창한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수학적인 팩트입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은 오늘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시작한 것을 다행이라 여기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매수한 10만 원어치의 ETF가 10년 뒤 여러분을 구원할 아주 작은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S&P 500을 이야기하고 복리를 계산하고 계좌를 쪼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넓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와 존엄입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을 자유. 돈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엄. 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돈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S&P 500 이만큼만 모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은 10억, 20억이라는 절대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크기를 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월 100만 원이 나오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월 500만 원이 나오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시스템을 가진 자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내 자산은 다시 회복할 것이고 시간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겠지만 실제로 증권사 앱을 켜고 계좌를 만들고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실행하는 소수가 생각만 하는 다수의 부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 실행하는 소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ETF 한 주를 사십시오. 그 작은 행위가 여러분을 소비자가 아닌 자본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인문의식입니다. 10년 뒤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인사이트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